내가 이처럼 부인들의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이며 내 자신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그녀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은 매우 확고한 것이어서 폴리냐크 부인은 베르들랭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 진리의 초상화를 보여달라고까지 부탁했다. 이처럼 생생한 감정을 표현할 정도라면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 틀림없고 이처럼 연애 격정을 그릴 수 있을 정도라면 자기 자신의 심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타당한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 소설을 격렬한 기쁨 속에서 썼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데 현실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내가 가상적인 인물에 대해 얼마나 열중할 수가 있었는지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청춘 시절의 가지가지 추억이나 우두또 부인이 없었더라면 내가 느끼고 그려낸 사랑은 공기의 요정과의 사랑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세상의 오류를 시인하려고도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따로 인쇄된 대화체의 서문을 보면 내가 얼마나 그 일로 해서 독자들을 어리벙벙하게 만들어 놓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까다로운 사람들은 내가 솔직히 말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로서는 자신에게 그것을 강요할 이유가 없으며 또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밝힌다는 것은 솔직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쑥스러움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구 평화론이 간행되었는데 나는 그 원고를 그 전해에 바스티드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르몽드라는 신문의 편집인으로서 좋건 나쁘건 나의 작품은 무엇이고 그의 신문에 게재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디클로시의 친구로서 그의 소개로 찾아와서 르몽드에 글을 보내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신문에 싣게 해달라고 하였고 또 에밀도 게재하고 싶다고 말했다. 만약 그가 민양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도 싣고 싶다고 했을 것이다. 그의 관건에 못 이겨 영구 평화론의 발췌문을 240프랑에 그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다. 우리들의 처음 약속은 그것을 그가 만드는 잡지에 싣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원고를 손에 넣자마자 금열관이 요구하는 몇 군데를 삭제하고는 단행본으로 출판하려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 저술에 대한 나의 비평을 거기에 첨부시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다행히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바스티드 씨에게 말해두지 않았고 또 그것은 우리들의 계약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 비평은 아직 원고 그대로 나의 서류 속에 남아있다. 만일 후일에 이것이 출판된다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볼테르의 조소나 자신만만한 의조가 얼마나 나를 실속해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으리라. 나는 이 가엾은 사나이가 정치 문제에 얼마나
부적당한가를 알고 있었다. 독자들 사이에서의 성공의 한가운데서도 부인들 사이에서의 인기의 한가운데서도 나는 룩상부르 저택에서는 냉대를 받게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대한 호의와 우정이 날이 갈수록 두터워가는 원수에게서가 아니라 원수 부인에게서 받은 것이다. 나는 부인에게 읽어줄 것이 없어진 뒤로는 그전처럼 그녀의 방에 드나들지 않았다. 그녀가 몽모랑시에 체제하는 동안에도 나는 걸르지 않고 문안을 하고 있었지만 식탁 이외의 곳에서는 그의 부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식탁에서의 내 자리조차 더는 그녀 곁에 마련해 주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자리를 권하지도 않았고 거의 내게 말을 걸지도 않았으며 나 역시 그녀에게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었으므로 아무데나 더 편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 특히 저녁이면 그러했다. 모르는 사이에 나는 원수 가까이 자리를 잡는 버릇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녁이라는 말에서 기억나는 것은 내가 저택에서는 만찬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귀기 시작한 초기에는 그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룩상부르 원수는 오찬을 전혀 들지 않고 식탁에도 앉지 않았으므로 몇 달이 지나 이미 그들과 친해진 후에도 나는 원수와 식탁을 같이 한 일이 없었다. 원수는 친절하게도 그것을 지적하여 주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을 때에는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차는 거의 옥외에서 말하자면 벤치에서 먹었지만 대접은 아주 잘 받았다. 만찬은 긴 산책에서 돌아와서 여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들게 되었으므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룩상부르 원수가 미식가였으므로 음식을 잘 차렸고 룩상부르 부인이 정답게 대해주므로 퍽 유쾌했다. 이 설명 없이는 룩상부르 원수의 편지 끝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원수는 우리들의 산책을 그립게 회상한다고 말하고 특히 하고 그것에 덧붙여 저녁녘 안뜰로 돌아올 때 마차의 바퀴 자국이 보이지 않았을 경우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매일 아침 마차의 바퀴 자국을 지워버리기 위해 안뜰의 모래 위를 비로 쓸었으므로 그 바퀴 자국의 수를 헤어보고 오후에 손님이 얼마나 다녀갔는가를 나는 판단했던 것이다. 이 1761년이란 해는 내가 이 훌륭한 원수를 알게 된 영광을 가진 뒤로 원수가 입게 된 끊임없는 타격이 절정에 달한 해였다. 마치 운명이 내게 준비하였던 재난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이 사람이 대신해서 받기 시작한 것 같았다. 첫 해에는 그의 누이 동생인 빌러르와 공작 부인을 잃었고 2년째에는 딸 로베크 대공 부인을 3년째에는 몽모랑시 공작이라 부르는 그의 외아들을 또 룩상부르 백작이라 부르는 그의 손자를 잃었다. 이 아들과 손자 두 사람은 그의 가내의 유일한 그리고 최후의 후계자들이었다. 그러한 온갖 타격을 그는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참고 견디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는 줄곧 피를 토하는 듯한 슬픔을 금할 수가 없어 그의 건강은 나빠지기만 했다. 아들의 비극적인 뜻밖의 죽음은 그를 더욱 슬프게 했다. 국왕이 아들에게는 대대로 있는 근위 대장직을 내려주셨고 손자에게는 그 뒤를 약속한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둘도 없는 커다란 희망을 걸고 있던 손자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척 걱정을 하였다. 그 어머니는 의사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였고 그 의사는 음식 대신에 약만을 주어 이 가엾은 어린이를 영양 부족으로 말라 죽게 하였다. 아, 만일에 나의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할아버지도 손자도 둘이 다 살게 되었을 텐데. 맹목적으로 엄격한 음식의 절제와 의사를 신뢰하는 데 대해 몽모랑씨 부인에게도 충고를 하였건만 내가 원수에게 말로도 편지로도 그토록 부탁했건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룩상부르 부인은 어머니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점잖고 마음씨 고운 룩상부르 원수는 조금도 반대하려 하지 않았다. 몽모랑씨 부인은 보르드를 신용했고 그의 아들은 희생을 당하고 만셈이다. 이 가엾은 아기가 부플레르 부인과 함께 몽루이로 오는 허락을 얻어 테레즈에게 간식을 받아 주렸던 뱃속을 채웠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토록 많은 재산, 그토록 위대한 가문, 많은 칭호와 지위를 가진 가문의 유일한 이 상속자가 작은 빵 한 조각을 마치 거지처럼 먹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귀인의 비참한 꼴을 가엾게 여겼던가. 결국 내가 뭐라고 하든 무슨 짓을 하든 헛일이었다. 의사가 승리하여 어린아이는 굶어 죽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